혹시 어젯밤 잠은 파나하니 주무셨습니까? 경기도 파주에서 30년간 성실하게 기계를 돌리셨다는 김영수 씨의 사연을 듣고 저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다 키운 줄 알았던 30대 아들이 아버지, 전세 사기 때문에 보증금을 다 날렸습니다. 다시 집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라며 울먹였다는 그 한마디예요. 월 500만 원을 벌어도, 아니 1000만 원을 벌어도 왜 우리 삶은 점점 더 벼랑 끝으로 몰리는 걸까요?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30년 전 IMF 때보다 더 무서운 소리 없는 위기가 당신의 통장을, 당신의 노후를 조용히 잠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놓치신다면 당신이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지킬 마지막 기회를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혹시 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누군가에겐 따뜻한 안식처일 테고 다른 누군가에겐 평생의 꿈이겠지요. 하지만 2025년 대한민국에서 집은 때로 평생을 성실히 살아온 이의 발목을 붙잡는 거대한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경기도의 낡은 빌라 촌,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웅크린 박만수 씨의 집도 그랬습니다. 그의 나이 72, 30년간 기계 부품 공장에서 쇳가루와 기름 냄새를 맡으며 청춘을 바쳤고 그 대가로 손에 쥔 것은 수도권 변두리의 작은 빌라 한 채와 이제는 더 보탤 돈이 없는 낡은 통장뿐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만수 씨는 잠 못 이루고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아내 순자 씨의 고른 숨소리만이 낡은 공간을 채우고 있었죠. 그의 시선은 먼지 쌓인 텔레비전 위에 놓인 낡은 앨범에 닿았습니다. 앨범을 펼치자 흑백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자신이 보였습니다. 아들 지훈이를 목마 태우고 세상을 다 가진 듯 웃고 있는 모습. 사진 속의 젊은 박만수는 믿었을 겁니다. 매일 8시간씩 땀 흘려 일하면 내 아들에게만큼은 가난을 물려주지 않을 수 있다고, 번듯한 대학을 보내고 좋은 직장을 얻으면 저 아이는 나보다 훨씬 더 넓은 세상에서 훨훨 날아오를 것이라고. 한치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알던 세상의 상식이자 이 나라가 그에게 약속했던 희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앨범을 덮는 그의 손등 위로 떨어진 것은 희망이 아닌 씁쓸한 세월의 먼지였습니다. 여보, 또 잠 안 자고 뭐해요? 허리 아프다면서. 어느새 잠이 깬 아내 순자 씨가 부스스한 얼굴로 거실에 나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짜증이 반쯤 섞여 있었습니다. 만수 씨는 멋쩍게 웃으며 앨범을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그냥 옛날 생각 좀 하느라고. 당신 젊었을 때 참 예뻤네. 어이구, 이 양반이 잠결에 약주를 하셨나. 그 예뻤던 얼굴이 지금은 이렇게 쪼글쪼글한 할망구가 다 됐수다. 다 당신이랑 지훈이 키우느라 그런 거 몰라요? 순자 씨는 퉁명스럽게 말하면서도 찬장에 넣어둔 꿀물을 꺼내 만수 씨에게 건넸습니다. 부부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다 보면 미운 정과 고운 정이 뒤섞여 말 한마디에도 온갖 감정이 실리게 되는 것. 꿀물 잔을 받아든 만수 씨가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지훈이한테서는 연락 없었지. 그 바쁜 애가 이 시간에 무슨 연락을 해요. 어련히 잘 지내고 있겠지. 당신은 꼭 잠 안 오는 밤이면 아들 타령이더라. 손주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말을 해요. 보고 싶긴 뭐가 보고 싶어. 다 큰 놈을. 그냥 요새 경기가 하도 안 좋다니까. 걔가 하는 그 작은 가게는 괜찮은가 해서. 만수 씨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순자 씨는 남편의 속을 훤히 꿰뚫고 있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라고 왜 걱정이 없겠습니까? 뉴스만 틀면 나오는 역대 최대 가계 부채. 고금리 쇼크 같은 흉흉한 단어들이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시장에만 나가봐도 작년보다 2배는 뛴 채소값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죠. 월 150만 원 남짓 나오는 연금으로는 사람 생활비도 빠듯했습니다. 아들에게 손 벌리지 않는 것만도 다행이라 여기며 살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안개처럼 스멀스멀 피어오르곤 했습니다. 걱정 붙들어 매셔. 우리 아들이 누군데. 당신 닮아서 얼마나 야무지고 똑똑한데. 힘들면 힘들다고 전화 한 통이라도 했겠지. 어서 들어가서 잠이나 자요. 내일 아침에 병원 가려면 일찍 일어나야지. 순자 씨는 남편의 등을 떠밀어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다시 잠들기는 어려웠습니다. 식탁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건너편 아파트의 휘황찬란한 불빛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다 누군가의 삶일 텐데 왜 우리 가족의 삶은 이토록 위태롭게만 느껴지는 걸까? 순자 씨는 행주로 식탁을 닦고 또 닦았습니다. 마음속 불안을 닦아내려는 듯이. 그로부터 며칠 뒤 평화롭던 주말 오후가 예고 없이 깨졌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연 만수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헬쑥한 얼굴의 아들 지훈이와 잔뜩 겁먹은 표정의 며느리, 그리고 영문도 모른 채 엄마 다리만 붙잡고 있는 어린 손주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버선발로 뛰어나와 손주부터 안았을 순자 씨도 그들의 행색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커다란 여행 가방 2개가 그들 가족의 모든 것을 대변하는 듯 현관 앞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지훈아, 이게 무슨 일이냐? 연락도 없이. 만수 씨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죄송해요. 저희 갈 곳이 없어서.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만수 씨와 순자 씨가 수십 년간 단단하게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삶의 성벽이 아들의 위기 앞에서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무거운 침묵이 감도는 밥상에서 지훈은 띄엄띄엄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몇 년 전 영혼까지 끌어모아 차렸던 작은 인테리어 가게. 처음 몇 년은 그런대로 괜찮았지만 코로나 이후 닥쳐온 고금리 파도를 넘지 못했습니다. 자재값은 환율 때문에 천정부지로 뛰었고 일감은 뚝 끊겼습니다. 가게 운영을 위해 받았던 대출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결국 가게 문을 닫고 살고 있던 전셋집 보증금마저 대출금을 갚는 데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30년 전 IMF 때보다 더 무섭다는 소리 없는 위기는 가장 평범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던 그의 아들을 가장 먼저 집어삼킨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못나서, 제가 무능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평생 허리 한번 못 펴고 저희 키우셨는데 효도는커녕 집만 되네요. 지우는 밥상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며느리는 소리 죽여 울었고 어린 손주는 불안한 눈으로 어른들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아들의 등을 말없이 토닥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만수 씨는 아무 말도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숟가락으로 맨밥만 하염없이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지우는 가슴이 더 미어졌습니다. 차라리 화를 내고 욕을 퍼붓는다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저 깊이를 알 수 없는 침묵이 세상 그 어떤 질책보다 더 아프고 무서웠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모두가 잠든 깊은 밤, 만수 씨는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밤 공기가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는 정처 없이 동네를 걸었습니다. 한때는 그의 일터였고 아들의 놀이터였으며 가족의 보금자리였던 이 동네. 하지만 이제는 낯설기만 했습니다. 곳곳에 재개발 예정이라는 붉은 글씨에 현수막이 나붙어 있었고 젊은이들이 웃고 떠들던 카페는 임대 문의 종이만 덜렁 붙어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친 동네에서 그는 철저한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한참을 걷던 그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동네 어귀의 작은 공원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들 지훈이가 어렸을 때 매달려 놀던 낡은 철봉이 있었습니다. 만수 씨는 차가운 철봉을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지훈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걱정되어 몰래 뒤따라 나온 것이었습니다. 만수 씨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밤하늘에 희미한 별만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지훈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용기를 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차라리 저를 때리세요. 욕이라도 해주세요. 아버지가 저렇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제가 더 죽을 것 같습니다. 그때 만수 씨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비친 그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아들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울고 있었습니다. 만수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의 인생이 아닌 마치 자신의 인생을 향해 묻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뭘 잘못한 거냐? 나는 그냥 남들만큼만 살고 싶었다. 악착같이 벌어서 은행에 넣고 세금 꼬박꼬박 내고 나라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그러면 내 자식은 나보다 조금은 더 나은 세상에서 살게 될 거라고 그렇게 믿었다. 그런데 그게 다 뭐냐? 그게 다 거짓말이었더냐?
그의 목소리는 분노나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지탱해온 믿음이 송두리째 뽑혀나간 사람의 깊은 절망과 비탄이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실패한 인생을 살아온 탕아를 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난파선이 되어버린 가엾고 안쓰러운 아들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만수 씨는 지훈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일어나라. 아들아, 내가 무너진 게 아니다. 그냥 세상이 우리에게 약속했던 그 낡아빠진 사다리를 저놈들이 걷어차 버린 게지. 아비가 평생 쇳가루 마셔가며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린 이 집이 고작 내 새끼 하나 다시 일으켜 세우지 못하겠느냐. 그 말에 지우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아버지의 품에 무너졌습니다. 만수 씨는 아들의 등을 묵묵히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의 등은 평생 기계 앞에서 구부정하게 굽어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넓고 단단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지켜온 낡은 집은 이제 아들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기도 전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부엌에서 밥을 짓다 말고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내 와 식탁 위에 올려놓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부부가 결혼 생활 40년 동안 자식들 결혼시키고 남은 돈 아플 때 쓰려고,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마지막에 쓰려고 절대 깨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비상금이었습니다. 여보, 당신 설마?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수 씨는 아내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기름때와 굳은 살로 거칠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순자야, 우리가 저 돈 모은 게 뭐 때문이었냐? 우리 잘 살자고 모은 거 아니었잖아. 자식들 힘들 때, 넘어질 때 손 한 번 잡아주려고 모은 거 아니었냐? 지금이 바로 그때다. 순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남편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는 그들의 노후였고 어쩌면 남은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꺼이 그 노후를 아들의 재기미천으로 내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부모였으니까요.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만수 씨의 낡은 빌라에도 한 줄기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빛은 희망일 수도, 혹은 또 다른 고난의 시작일 수도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은 이제 다시 함께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갓 지은 밥의 구수한 냄새가 집 안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위태롭지만 다시 시작될 한 가족의 아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12월의 아침, 행정수도 세종의 호수공원은 겨울의 차가운 공기마저 상쾌하게 느껴질 만큼 평화로웠습니다. 잘 닦인 산책로를 따라 나란히 걷고 있는 김민준 씨와 아내 이은숙 씨의 얼굴에는 박만수 씨 부부에게서 느껴지던 고단함 대신 잘 익은 과일처럼 편안하고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올해 73인 김민준 씨는 35년간 구청 건축과에서 일하다 정년퇴직한 평범한 공무원이었습니다. 그의 손에 쥐어진 것은 거액의 퇴직금이 아닌 매달 어김없이 통장에 들어오는 320만 원의 공무원 연금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걸음걸이는 세상 누구보다 당당하고 가벼웠습니다. 그는 집이라는 유형의 자산 대신 계획이라는 무형의 자산을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 사람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공무원 생활 20년 차에 접어들었던 1990년대 후반, 대한민국은 IMF라는 거대한 폭풍에 휩쓸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서울의 한 평범한 아파트에 살며 아들 형우를 키우던 보통의 가장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너도 나도 한 방을 노리며 주식과 부동산 투기에 뛰어들었습니다. 평생지기 친구였던 상철은 만날 때마다 민준아, 너처럼 월급만 모아서 어느 세월에 부자 되냐? 이럴 때일수록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지 라며 그를 부추겼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매일 밤 스탠드 불빛 아래서 가계부가 아닌 경제신문과 재테크 서적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수익률 대신 금리와 환율의 움직임, 그리고 복리라는 마법의 원리를 공부했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절대 잃지 않는 투자를 하자. 내 노후의 지휘봉을 남의 손에 맡기지 말자. 그는 친구들이 강남 재건축 아파트 팸플릿을 뒤적일 때 묵묵히 아내 이름으로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하나 더 만들었고
서울 아파트를 무리해서 넓혀가는 대신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수도권의 작은 오피스텔 하나를 분양받아 월세 수입을 준비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시련이 닥친 것은 IMF의 칼바람이 가장 매섭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평생의 친구 상철이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잃고 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민준아, 나 좀 살려줘.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 막을 돈이 없어서 길바닥에 앉게 생겼다. 내가 모아둔 돈이라도 빌려다오. 2배로 갚을게. 친구는 피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민준 씨의 마음도 칼로 찢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는 선뜻 통장을 내어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친구의 눈을 보며 힘들게 입을 열었습니다. 상철아, 미안하다.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다. 20년 후에 늙은 아내와 나를 부양해야 할 돈이고 우리 형우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한 마지막 자존심이다. 대신 내가 구청에서 알아본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 서류를 전부 준비해놨다. 보증이라도 서주마. 상철은 배신감에 찬 눈으로 그를 노려보며 돌아섰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우정은 끊어졌습니다. 민준 씨는 몇 날 며칠을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결코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지켜야 할 원칙이 무너지는 순간 자신의 노후 전체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함께한 벗의 절박한 부탁과 내 가족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는 냉정한 현실 사이에서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로부터 20여 년이 흐른 어느 날 장성한 아들 형우가 민준 씨 부부 앞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다니던 중소기업을 그만두고 아내가 좋아하는 작은 북카페를 차리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박만수 씨의 아들 지훈이처럼 형우의 눈에도 꿈과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지훈의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흐뭇하게 웃으며 아들을 격려했지만 다음날 아들에게 건넨 것은 돈 봉투가 아닌 A사 용지 10여 장 분량의 자영업 창업 관련 질문 리스트였습니다. 형우야, 내 꿈을 응원한다. 하지만 꿈만으로는 밥을 먹을 수 없지. 여기 내가 적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로 작성해서 가져오너라. 상권 분석, 예상 매출과 순이익, 최악의 경우 손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까지. 그걸 보고 아비가 투자를 할지 결정하겠다. 형우는 처음엔 서운한 기색이었지만 아버지의 진심을 이내 깨달았습니다. 그는 한 달간 발품을 팔아 완벽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왔습니다. 민준 씨는 그제야 아들의 계획서를 꼼꼼히 검토한 뒤 노후 자금의 일부를 대여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즉시 은행으로 아들을 데려가 부자 간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공증까지 받아 작성했습니다. 이자는 시중금리보다 훨씬 낮은 연 1%로 정했습니다. 아들아, 이건 그냥 돈이 아니다. 나와 내 어머니의 남은 인생이다. 그러니 너는 이 돈을 쓴다는 생각 대신 우리의 노후를 잠시 빌려간다고 여겨라. 그리고 반드시 내 힘으로 갚아내야 한다. 아비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다. 나머지는 내 몫이다. 민준 씨의 단호한 말에 형우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돈을 종잣돈 삼아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창업대출까지 받아 마침내 자신만의 카페를 열었습니다. 코로나와 고금리의 파도가 몰아쳤을 때 형우의 카페도 위기를 맞았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이 있다는 책임감이 그를 버티게 했고 사업계획서를 쓰며 세웠던 위기 대응 매뉴얼이 빛을 발했습니다. 다시 현재의 세종호수공원. 민준 씨의 스마트폰이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자랑스러운 내 아들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형우예요. 점심은 드셨어요? 이번 달 원금이랑 이자 오늘 아침에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번 주말에 어머님이랑 같이 가게로 한번 오세요. 저희 가게가 동네 맛집으로 뽑혀서 구청에서 상패가 나왔지 뭐예요. 다 아버지 덕분입니다. 제가 근사하게 저녁 대접할게요. 아들의 목소리는 자신감과 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이놈아, 내 덕이 아니라 내가 잘한 덕이지. 알겠다. 내 엄마랑 같이 가마. 라고 퉁명스럽게 답했지만 입가의 미소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끄는 그를 보며 아내 은숙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여보, 좋으시겠수. 아들 자랑에 입이 귀에 걸렸네. 당신이 그때 형우 버릇한다니 잡길 정말 잘했지. 만약 그때 우리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쌈짓돈 다 내줬으면 지금쯤 어찌 됐을지 아찔해요. 다 당신이 옆에서 나를 믿고 지지해준 덕분이지.
우리는 자식에게 모든 걸 내어주는 부모가 아니라 자식이 제 길을 갈 수 있도록 단단한 디딤돌 하나만 놓아준 거야. 그걸로 충분하네. 민준 씨는 아내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그의 노후는 넉넉한 연금과 작은 월세 수입, 그리고 무리하지 않은 자산관리 덕분에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진정으로 부유하게 만드는 것은 통장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경제적 위기에도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을 수 있다는 자존감, 그리고 자식의 인생의 짐이 아니라 든든한 조언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박만수 씨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집이 아들의 위기 앞에서 함께 무너져 내리는 모래성이었다면, 김민준 씨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계획은 거센 파도가 쳐도 가족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단단한 방파제였습니다. 호수 위로 부서지는 겨울 햇살이 부부의 얼굴 위로 따스하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위태로운 희망이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낸 평온한 노후의 빛이었습니다. 앞선 사례들을 잘 보셨나요?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통계 자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만수 어르신과 김민준 어르신, 두 분의 삶이 왜 이렇게 극명하게 갈렸을까요? 이건 단순히 운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현실을 정확히 보여주는 통계가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무려 39.8%, 경제협력개발기구, 그러니까 잘 산다는 나라들 모임에서 압도적인 1등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길에서 마주치는 어르신 10분 중 4분은 정말 하루하루를 어렵게 버티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저소득 어르신 가구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한 달에 버는 돈은 167만 원인데 나가는 돈은 215만 원. 매달 50만 원 가까이 적자를 보면서 평생 모은 돈을 까먹거나 빚을 내서 살아가고 계신다는 거죠. 박만수 어르신처럼 평생 땀 흘려 마련한 낡은 빌라 한 채가 전 재산인데 치솟는 물가에 연금 150만 원으로는 정말 숨만 쉬고 살아야 하는 지경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큰 문제가 터지죠. 바로 자식 문제입니다. 박만수 어르신 아드님처럼 요즘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정말 힘드시지 않습니까? 고금리의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사람들 지갑은 꽁꽁 닫히고 이 삼중고 속에서 버텨낼 재간이 없는 겁니다. 올해 2025년 자영업자 폐업률이 10.8%를 넘을 거라고 합니다. 가게 10곳 중 1곳 이상이 문을 닫는다는 건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창업하고 5년을 버티는 가게가 열에 셋도 채 안 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자영업자 대출의 63.4%,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금리가 오르면 이자도 같이 뛰는 변동금이라는 사실입니다.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식들은 결국 누구에게 손을 벌리겠습니까? 바로 부모님입니다. 예전에는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2023년 조사를 보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21.39%밖에 안 됩니다. 시대가 변한 거죠.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통계와는 반대로 자식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부모가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탈탈 털어서 막아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게 바로 이중부양의 덫입니다. 내 노후도 챙기기 버거운데 다 큰 자식의 위기까지 떠안아야 하는 이 기막힌 현실. 이게 바로 박만수 어르신이 무너진 이유이자 지금 많은 어르신들이 겪고 있는 비극인 겁니다. 반면에 김민준 어르신은 어떻게 든든한 방파제를 쌓을 수 있었을까요? 핵심은 딱 한 글자, 바로 계획입니다. 김민준 어르신은 35년간 공무원으로 일하시면서 매달 320만 원의 연금을 받으십니다. 올해 공무원 연금 평균 수령액이 276만 원으로 예상되니까 평균보다 훨씬 많이 받으시는 거죠. 여기에 작은 월세 수입까지 더해져서 매달 마르지 않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 두신 겁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리나라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약 67만 원입니다. 20년 이상 꼬박꼬박 부었다고 해도 112만 원 정도고요. 이것만 봐도 공적연금이 노후에 얼마나 중요한 버팀목이 되는지 아시겠죠? 김민준 어르신의 현명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들 주식이다, 부동산이다, 투기 열풍에 휩쓸렸던 IMF 외환 위기 때도 이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절대 잃지 않는 투자라는 원칙을 세우고 연금저축펀드에 꾸준히 돈을 넣고 위험 부담이 적은 소액 오피스텔에 투자해서 안정적인 월세 수입을 확보하셨죠. 화려하지는 않지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을 택하신 겁니다. 자식 문제에 대처하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아들이 창업 자금을 부탁했을 때 박만수 어르신처럼 덜컥 집을 담보로 대출을 내주신 게 아닙니다. 아들에게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를 가져오라고 요구했고 돈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빌려주는 형식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매정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건 자식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식이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책임감을 갖고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죠. 바로 이 작은 차이가 한 사람의 노후는 모래성으로 만들고 다른 한 사람의 노후는 철옹성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복한 노후를 원하신다면 지금 당장 3층 연금부터 설계하시라고요. 1층인 국민연금은 기본이고 2층인 퇴직연금, 그리고 3층인 개인연금까지 튼튼하게 쌓아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산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내가 가진 아파트가 얼마짜리인지, 땅값이 얼마나 올랐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래서 내 통장에 매달 얼마씩 꼬박꼬박 돈이 들어오느냐. 바로 현금 흐름입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 특히 살고 있는 집 한 채에 묶여 있습니다. 이 집을 더 이상 소유의 개념으로만 보지 마시고 사용의 개념으로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바로 주택연금, 영목이지를 활용하는 겁니다. 내가 평생 살아온 집에 계속 살면서 그 집을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연금처럼 받는 제도죠.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활용률이 2% 수준으로 매우 낮지만 이게 활성화되면 노인 빈곤율을 최대 5%포인트나 낮추고 어르신들이 돈을 쓰시게 되니까 내수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택 가격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는 새로운 상품도 나오고 상속 조건도 완화되는 등 제도가 계속 좋아질 테니 꼭 한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돈 문제만 해결된다고 행복한 노후가 오는 건 아니겠죠. 갑자기 아프면 그동안 모은 돈이 병원비로 다 나갈 수 있으니 건강관리는 기본이고요. 은퇴 후에 외로워지지 않도록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취미나 사회 참여, 활동을 찾아보는 비재무적인 준비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혼자서 계획하고 준비하기가 버거우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금융감독원을 비롯해서 여러 기관에서 우리 시니어들을 위한 재무설계 전문가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에서 우리의 노후는 내가 평생 얼마나 많이 모았느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내가 얼마나 똑똑하게 계획하고 관리했는지, 그리고 내 자식과 어떤 경제적 관계를 맺었는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될 겁니다. 전략적인 재무 설계와 현명한 자산 활용, 이것이야말로 위태로운 고령화 사회 속에서 불안한 모래성이 아니라 내 삶을 끝까지 지켜줄 든든한 방파제를 만드는 유일한 핵심 열쇠라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선 사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박만수 씨처럼 월 150만 원으로는 살기 어렵다는 말씀 많이 하시죠. 다행히 정부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기초연금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혼자 사시는 분은 월 228만 원, 부부가 함께 사시는 분들은 월 364만 8천 원 이하 소득이라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기준이 훨씬 넓어졌어요.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께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해 드려서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정책입니다. 단순히 용돈벌이를 넘어서 사회에 참여하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기회, 바로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2025년에는 무려 109만 8천 개라는 역대 가장 많은 일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익활동처럼 월 30시간 이상 활동하는 것부터 사회 서비스형, 또 민간 기업과 연결해드리는 시장형까지 정말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건강하고 일할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소득을 보충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각 지역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행정복지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부담 없이 방문하셔서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박만수 씨 가정의 큰 어려움 중 하나가 자영업하는 자녀분이 부모님께 손을 벌리면서 시작되었죠. 반면 김민준 씨는 계획적으로 대여해 주셨고요. 정부는 자녀분들이 부모님께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정책들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새 출발 기금 같은 제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을 접으셨거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분들의 빚을 조정해 드리고요. 각 지자체에서는 고용보험료 지원이나 경영환경, 개선 사업 같은 걸 통해서 혹시 모를 사업 실패에 충격을 덜어주고 다시 도전할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녀의 경제적 어려움이 부모님의 노후까지 흔들지 않도록 돕는 중요한 안전망인 셈이죠. 김민준 씨의 사례에서 보셨듯 가족 간의 돈거래는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의 금융교육센터나 각 지역 금융복지상담센터에 가시면 어르신들을 위한 금융사기, 예방교육부터 자산관리, 또 가족 간의 돈 문제는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녀를 도울 때 무작정 희생하기보다는 공증을 통해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쓰는 것처럼 명확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야 부모님과 자녀분 모두의 재정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 자산의 대부분은 집에 묶여 있어서 정작 생활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집을 소유의 개념을 넘어 사용의 개념으로 바꿔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주택연금이 바로 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집에 평생 살면서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인데요. 박만수 씨처럼 집 한 채가 전 재산인데 당장 생활비가 없으신 분들께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도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낮춰서 부부 합산 주택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로 만들고 연금 수령액도 현실적으로 늘리는 등 제도를 계속 개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택연금이 노인 빈곤율을 낮추고 나라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평가합니다. 또 자녀들에게는 상속 부담 대신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내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박만수 씨처럼 안타까운 모래성 같은 노후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정부는 다양한 정책적인 방파제를 튼튼하게 쌓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제도들이 있다는 걸 아는 것, 그리고 나에게 맞는 정책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김민준 씨가 계획적으로 노후를 준비했듯이 국가가 제공하는 이 든든한 안전망을 바탕으로 여러분 자신만의 현명하고 튼튼한 노후 계획을 세워나가는 지혜가 정말 필요한 때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강물처럼 깊어지는 인생아, 청춘의 붉은 노을이 저물고 황혼의 고요함이 찾아와도 그대의 가슴엔 여전히 따뜻한 사랑이 흐르고 두 손엔 수많은 추억과 지혜가 가득하네. 때로는 거친 파도에 흔들리고 때로는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했던 날들,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고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그대, 이제는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껏 웃고 빛나는 내일을 꿈꿀 때 황금빛 노을처럼 아름다운 그대의 삶 다시 시작될 수 있으니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박만수 씨와 김민준 씨 두 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시대 어르신들의 다양한 노후의 단면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박만수 씨의 노후가 안타깝게도 모래성처럼 위태로웠던 것은 결코 그분만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아직 어르신들의 삶을 온전히 보듬지 못했던 아픔이 담겨 있었고 예기치 못한 가족의 어려움이 노후를 송두리째 흔들어버릴 수도 있다는 뼈아픈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슴 시린 그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노후 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개인의 노력을 넘어 사회적인 안전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하지만 김민준 씨의 노후는 달랐습니다. 그는 미리 준비하고 현명하게 판단하며 주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녀와의 금전거래에도 원칙을 세웠고 끊임없이 정보를 찾아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지켜냈습니다. 그의 삶은 황금빛 노을처럼 아름다운 삶이 단순히 꿈이 아니라 충분히 실현 가능한 현실임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였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박만수 씨처럼 답답하고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은 금물입니다. 우리는 김민준 씨처럼 현명하게 나아가기 위해 이 자리에서 함께 희망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결코 여러분의 노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박만수 씨 같은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든든한 방파제를 쌓고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 확대부터 활기찬 삶을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 자녀들이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정책, 그리고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리는 금융교육과 안정적인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주택연금까지, 이 모든 것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든든한 울타리입니다. 이 모든 제도는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체념이 아닌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라는 용기와 희망을 선물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 자체로 소중하며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강인함을 지녔습니다. 지난 세월의 무게는 여러분을 짓누르는 짐이 아니라 누구보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삶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순간부터 박만수 씨의 가슴 아픈 노후가 아닌 김민준 씨처럼 지혜롭고 행복한 노후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로 약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채널이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드릴 것이며 사회의 수많은 안전망과 지지대가 여러분의 황금빛 노후를 밝혀줄 것입니다. 부디 모든 희망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 펼쳐질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가장 빛나고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소중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자식만큼은 나처럼 고생시키지 않겠다는 마음 하나로 평생을 달려오셨나요? 그런데 요즘 대학교까지 보낸 30 넘은 자녀가 월급 280만 원으론 도저히 서울에서 살 수 없다며 다시 집으로 들어오는 경우 주변에서 심심찮게 보시지 않나요? 정작 우리도 50 중반에 갑자기 직장을 잃고 국민연금까지 남은 10년을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한데 말입니다. 우리 때와는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생각. 우리 아이들이 사는 세상은 왜 이렇게 힘겨워 보일까요? 이 영상을 놓치신다면 당신과 자녀는 평생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원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미 수많은 부모님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와 자식 세대가 왜 이렇게 다른 인생을 살게 됐는지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진짜 이유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우주 끝? 아닙니다. 바로 곁에 앉아있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한 뼘. 그 마음의 거리일 겁니다. 평생 같은 지붕 아래 살았지만 단 한 번도 같은 세상을 살아본 적 없는 두 남자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를 이 이야기에 잠시만 귀를 기울여 주시겠습니까? 박만수 씨의 하루는 언제나 그랬듯 새벽 5시 반 신문 배달부가 던지는 묵직한 소리와 함께 시작되었다. 갓 68, 그의 인생 대부분은 철강회사 용광로의 쇳물처럼 뜨겁고 정직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아내가 차려주는 밥을 먹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출근 버스에 몸을 싣던 35년. 그것이 만수 씨가 아는 세상의 전부였고 가장 단단한 질서였다. 그는 그렇게 번 돈으로 두 아이를 대학까지 보냈고 서울 변두리의 작지만 방 세 칸짜리 아파트를 마련했다. 성실이라는 훈장은 그의 유일한 자부심이었다. 하지만 그 자부심은 3년 전 명예로운 퇴직이라는 낯선 이름의 칼날에 베어 너덜너덜해졌다. 회사는 더 이상 그를 필요로 하지 않았고 세상은 그가 알던 방식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이제 그의 아침은 뜨거운 용광로 앞이 아닌 차갑게 식은 거실 소파에서 시작된다. 낡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그는 습관처럼 현관 쪽을 힐끗거렸다. 굳게 닫힌 작은 방 문. 저 문 너머에는 그의 아픈 손가락, 32살의 아들 지혁이 있었다. 저놈은 아직도 자나? 만수 씨의 목소리엔 잘 벼린 칼날 같은 날카로움이 묻어 있었다.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하던 아내 순자 씨가 밥솥김 빠지는 소리와 함께 한숨을 내쉬었다. 어젯밤에도 새벽까지 뭘 하는 것 같던데 좀 내버려둬요.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뭘 해? 나이 30 넘어 애비 집에 얹혀 사는 게 알아서 하는 건가? 내 나이 때는, 아이고 또 그놈의 내 나이 때는 소리. 순자 씨는 밥주걱을 든 채 돌아섰다. 그녀의 얼굴엔 수십 년간 남편의 레퍼토리를 들어온 자의 익숙한 체념이 서려 있었다. 만수 씨는 입을 꾹 다물었다. 그의 시절, 32은 이미 아이 둘의 아버지이자 한 집안의 가장이었다. 월급은 꼬박꼬박 통장에 찍혔고 그 돈을 모아 집 평수를 늘려가는 것이 삶의 유일한 낙이자 목표였다. 회사에 충성하면 미래가 보장되었고 노력하면 반드시 대가가 따랐다. 그가 살아온 세상은 그런 곳이었다. 그때 작은 방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다. 까치집 같은 머리를 한 지혁이 하품을 하며 걸어 나왔다. 아버지를 발견하고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못 본 척 주방으로 향했다.
냉장고 문을 열고 찬물을 들이켜는 아들의 굽은 등을 보며 만수 씨는 속에서 천불이 났다. 저 비싼 등록금을 들여 대학까지 졸업시킨 아들의 이력서에는 6개월짜리 인턴, 1년짜리 계약직 같은 환승의 기록만 가득했다. 정규직 공채는 하늘의 별 따기였고 월급 280만 원으로는 서울의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다며 1년 전 결국 집으로 다시 기어들어왔다. 너 어제 면접 본다는 회사는 어떻게 됐냐? 만수 씨가 기어이 참고 있던 말을 툭 던졌다. 지혁은 물컵을 내려놓으며 짧게 대답했다. 연락 없으면 떨어진 거죠 뭐. 뭐? 그게 할 소리야? 그렇게 매가리 없이 굴 거면 뭐하러 대학은 나왔어. 요즘 애들은 근성이 없어. 근성이. 아버지가 뭘 아세요? 지혁의 대답은 차가웠다. 제가 사는 세상이 아버지 때랑 같은 줄 아세요? 아버진 좋았잖아요. 회사만 다니면 집도 사주고 월급도 팍팍 올려주고. 우린 그런 세상 아니라고요. 평생 알바만 하다 끝날 수도 있는 세상이라고요. 이 자식이 애비가 뼈 빠지게 고생한 걸 좋았잖아요. 한마디로 퉁쳐. 내가 용광로 앞에서 땀 한번 흘려봤어. 밤새 기계 돌리면서 눈 한번 지새워봤어. 그런다고 지금 집을 살 수 있어요. 미래가 보장돼요? 아버지가 아는 세상은 이제 박물관에나 있는 거라고요. 두 사람의 고성 사이에서 순자씨의 그만들 좀 해. 하는 절규가 터져나왔다. 지혁은 더 이상 말 섞기 싫다는 듯 제 방으로 쾅.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만수 씨의 거친 숨소리만 남았다. 그는 가슴을 툭툭 치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이해할 수 없는 아들의 세상에 대한 깊은 무력감,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한 것 같은 서러움이었다. 그날 밤, 만수 씨는 아내 몰래 현관을 나섰다. 낡은 경비원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그의 어깨는 낯보다 한 뼘은 더 처져 보였다. 그렇다. 그는 1년 전부터 아파트 단지 야간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퇴직금은 아들 대학 등록금 대출과 생활비로 이미 반 토막이 났고 국민연금을 받기까지는 아직도 몇 년의 시간이 남아 있었다. 소득의 절벽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밤새 다리 붓는 고통과 순찰의 지루함을 견디며 버는 150만 원. 이 돈이 없으면 당장 다음 달 관리비와 아내의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다. 자식에게만큼은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평생을 가장의 무게로 살아온 그에게 손을 벌리는 것은 죽기보다 싫은 일이었다. 그래서 그는 아들에게 더 모질게 굴었다. 어서 빨리 번듯한 직장을 구해 독립하기를. 그래서 자신처럼 초라한 노년을 맞이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자꾸만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튀어나갔다. 지혁은 모를 것이다. 아버지가 밤마다 꾸벅꾸벅 졸며 지키는 이 아파트 단지 주차장 한편에서 배달 오토바이를 타고 헬멧을 쓴 채 쌩 지나가는 젊은 아들을 얼마나 복잡한 심경으로 바라보는지, 저렇게라도 제 밥벌이를 하는 게 기특하다가도 왜 저런 위태로운 일을 해야만 하는지 속이 상했다. 며칠 뒤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얼음장 같았다. 지혁은 작은 캐리어를 꺼내 짐을 싸기 시작했다. 순자 씨가 놀라 물었다. 지혁아, 이게 무슨 짐이니? 지방에 계약직 자리가 하나 났어요. 월세 지원도 해준다고 하고 여기서 아버지 눈치 보면서 사느니 그냥 내려가서 뭐라도 하려고요. 그 말을 문 밖에서 들은 만수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결국 도망치는구나. 이 힘든 서울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포기하는구나. 그는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섰다. 고작 한다는 게 지방 계약직이냐? 그게 내가 찾은 답이야? 이럴 거면 그 비싼 등록금은 왜 갖다 바쳤어? 내 애비 얼굴에 먹칠도 유분수지. 만수 씨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그 순간 지혁의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다. 그는 참아왔던 모든 것을 쏟아냈다. 먹칠이요? 아버지가 제 인생에 대해 뭘 안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세요? 저는 아버지처럼 살기 싫어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평생 회사 하나만 보고 달리다가 하루아침에 쫓겨나서 무기력하게 소파에만 앉아있는 아버지처럼 되기 싫어서 차라리 여러 회사 옮겨 다니면서 내 능력 키우는 게 낫다고요. 아버지가 틀렸다고요. 아버지의 그 성실이, 그 정답이 지금 세상에선 오답이라고요. 오답. 그 한마디가 만수 씨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인생이 아들의 입에서 틀렸다는 한마디로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할 수 없었다.
무너지는 가슴을 붙잡고 간신히 버티고 서 있는데 눈앞이 아찔해지며 세상이 빙글 돌았다. 아, 아버지. 지역의 놀란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만수 씨의 의식은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다. 급성 심근경색. 의사는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했다고 말했다. 수술실 앞 의자에 주저앉은 지역은 제 손으로 아버지를 쓰러뜨렸다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옆에서 너긋나간 표정으로 앉아있던 순자 씨가 흐느끼며 입을 열었다. 내 아버지가 내 눈에는 그냥 소파에 앉아있는 무기력한 늙은이로 보였니? 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내 지역에게 건넸다. 만수 씨의 경비원 월급 명세서였다. 내가 집으로 다시 들어온 날부터 내 아버지는 밤마다 저 일을 했어. 너한테 용돈 한 푼 못 주는 거, 밥 한 번 제대로 못 사주는 거 미안해서 내 눈치 보일까봐, 혹시라도 내 기죽을까봐 새벽에 들어와서 쪽잠 자고 아무렇지 않은 척 소파에 앉아 있었던 거야. 너한테 잔소리한 거? 그거 무서워서 그런 거야. 너도 아비처럼 평생 일만 하다가 늙어서도 쉬지 못하는 인생 살게 될까봐. 그게 무서워서. 지역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툭 월급 명세서 위로 떨어졌다. 153만 4,200원. 그 숫자 위에 아버지의 고단한 밤들이 굽은 어깨가 까맣게 타들어갔을 속이 겹쳐 보였다. 아버지는 틀린 게 아니었다. 오답 인생을 산 게 아니었다. 아버지는 그저 자신의 시대에서 가장 성실한 방법으로 가족을 지켜냈던 것이다. 자신이 이해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세상과 아버지가 이해하지 못했던 자신의 세상. 그 두 개의 세상이 병원 복도에서 비로소 비극적으로 마주하고 있었다. 수술을 마친 만수 씨가 중환자실에서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퉁퉁 부은 아들의 얼굴이었다. 만수 씨는 산소호흡기 너머로 힘겹게 입을 뗐다. 꼴이 이게 뭐냐? 아비라는 게 자식 앞에서. 자책 섞인 아버지의 말에 지역은 고개를 저으며 아버지의 거친 손을 잡았다. 온갖 굳은 살이 박여 돌멩이처럼 단단한 손이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다 틀렸어요. 지역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는 평생 가슴에 담아둘 한마디를 꺼냈다. 아버지가 걸어온 길이 틀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세상이 변해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달라졌을 뿐이에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길에서 누구보다 훌륭한 가장이셨어요. 그 순간 만수 씨의 눈가에 평생 처음 보는 것 같은 맑은 이슬이 맺혔다. 아들의 따뜻한 손 위로 그 이슬이 방울져 떨어졌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68년의 세월과 32년의 세월이 서로를 뜨겁게 끌어안고 있었다. 평생을 달려 서로 다른 도착지에 서 있던 아버지와 아들은 비로소 서로의 지도를 펼쳐보고 길을 잃은 이유를 이해하게 된 것이다. 며칠 후 퇴원한 만수 씨는 지역과 함께 아파트 베란다에 나란히 서서 해가 지는 도시를 바라보았다. 지역은 지방으로 떠나지 않았다. 대신 아버지의 병원비에 보태겠다며 다시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만수 씨는 더 이상 아들을 타박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아들이 내미는 따뜻한 커피잔을 받아들 뿐이었다. 아버지, 저 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배달하면서 보니까 어르신들 식사 챙겨드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실버푸드 관련해서 작은 사업이라도 한번 해볼까 해요. 정부 지원 같은 것도 좀 알아보고. 만수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의 얼굴에는 예전과 다른 단단한 빛이 서려 있었다. 정규직이 아니면 뭐 어떤가. 대기업이 아니면 또 어떤가. 자신만의 길을 찾아 나서는 아들의 뒷모습에서 만수 씨는 자신이 평생 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대의 희망을 보았다. 세상은 변했고 앞으로도 계속 변할 것이다. 어제의 정답이 오늘의 오답이 되는 세상 속에서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답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지도를 펼쳐보고 따뜻하게 길을 물어봐 주는 것이 아닐까. 저 멀리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저마다의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들의 고단한 어깨처럼 보였다. 하지만 괜찮았다. 이제 그들은 알고 있었다. 길이 달라도 서로의 가장 든든한 등대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가장 멀었던 한 뼘의 거리는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가 되어가고 있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양평의 한적한 전원주택, 흙냄새와 섞인 짙은 편백나무 향이 코끝을 감싸는 이곳에 김진태 65씨의 세상이 있습니다. 그의 아침은 쇳소리나 신문 뭉치 떨어지는 소리가 아닌 그가 직접 만든 원목 테이블 위에서 아내 혜숙씨와 커피를 내리는 향긋한 소리로 시작됩니다. 65. 그의 얼굴엔 그늘 대신 자신이 가꾼 나무의 나이테처럼 편안하고 깊은 미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30년간 종합상사에 몸담았던 그의 인생 전반전이 수출 서류와 해외 바이어들로 채워졌다면 후반전은 대패와 사포, 그리고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구를 기다리는 고객들의 설렘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성실이라는 훈장 위에 지혜라는 훈장을 하나 더 단 그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가 놓치고 있던 또 다른 삶의 정답지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이야 웃으며 말하지만 진태 씨에게도 칼바람이 불던 시절은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외환위기의 한파가 채가 시지 않은 회사에서 그는 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25년간 청춘을 바친 회사였지만 세상은 평생 직장이라는 단어를 빠르게 지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입사 동기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던 박 부장이 면담실로 불려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30분 만에 나온 친구의 얼굴은 모든 빛을 잃은 잿빛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소주잔을 기울이며 친구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진태야, 내가 뭘 잘못했냐. 애들 학자금에 아파트 대출금은 아직 한참인데 난 이제 뭐 먹고 사냐. 친구의 어깨 너머로 보이던 허름한 포장마차의 풍경. 그것은 곧 닥쳐올 자신의 미래 예고편처럼 섬뜩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진태 씨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내와 두 아이의 자는 모습을 보며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 이름 석자가 새겨진 명함의 부장이라는 직함은 회사의 것이지 온전한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 손으로 나 자신을 먹여 살릴 기술이 없다면 나 역시 언젠가 저 친구처럼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을 수 있다는 서늘한 공포가 그를 덮쳤습니다. 남의 이야기라고 외면했던 구조조정의 칼날이 내 목 바로 밑까지 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그 순간 그는 인생의 경로를 수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진태 씨의 이중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누구보다 치열한 김 부장이었지만 퇴근 후와 주말에는 먼지 날리는 목공 학원의 김수강생이 되었습니다. 회식과 골프 약속을 줄이고 그 돈과 시간을 고스란히 나무에 쏟아부었습니다. 처음엔 손에 물집이 잡히고 기계 소리에 귀가 먹먹했지만 거친 나무 토막이 그의 손을 거쳐 매끈한 의자로 변해가는 과정은 그 어떤 승진보다 큰 성취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내 혜숙 씨는 처음엔 그 나이에 무슨 고생이냐며 말렸지만 남편의 눈에서 평생 처음 보는 생기와 열정을 발견하고는 이내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습니다. 퇴직 5년 전부터는 작은 창고를 얻어 진태네 목공소라는 이름으로 주말에만 주문 제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지인들의 부탁으로 아기 침대나 책장을 만들어주던 것이 입소문을 타면서 블로그를 통해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월급 외에 매달 50만 원, 100만 원씩 통장에 찍히는 내 기술로 번 돈은 단순한 수입 이상의 자신감이 되어주었습니다. 진태 씨에게는 웹툰 작가로 활동하는 아들 민준이 있습니다. 박만수 씨의 아들처럼 번듯한 대기업에 다니는 것은 아니었지만 진태 씨는 단 한 번도 아들의 길을 나무란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아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이런 걸 만드는데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팔아야 좋아하겠냐? 내가 아버지 좀 도와다오. 민주는 아버지의 부탁에 신이 나서 목공소의 온라인 스토리를 꾸미고 감성적인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나무를 깎아 형태를 만들면 아들은 그 위에 디지털로 옷을 입혀 세상에 알렸습니다. 부자는 주말마다 공방에 마주 앉아 새로운 디자인에 대해 토론했고 세대가 다른 두 남자의 아이디어는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며 시너지를 냈습니다. 진태 씨는 아들의 세상에서 소통과 마케팅을 배웠고 아들은 아버지의 세상에서 뚝심과 장인정신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친구들 보면 아버지가 회사 안 다닌다고 걱정하는 집도 많던데 아버지는 제가 불안하지 않으세요? 진태 씨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불안하지 않기는 아비가 돼서 자식 걱정이 왜 없겠냐. 하지만 세상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살던 방식만 정답이라고 고집하면 너희는 어떻게 사니? 내가 내 그림으로 밥 먹고 사는 게 아버지가 회사 이름으로 월급 받는 것보다 훨씬 대단한 거다.
부자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 대신 서로에 대한 깊은 존중과 신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5년 전 진태 씨는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하며 퇴직금 1억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동기들은 그 돈으로 치킨집을 차려야 하나 주식에 넣어야 하나 전전긍긍했지만 진태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미 월 300만 원 이상의 꾸준한 수입을 내는 목공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퇴직금은 양평에 지금의 공방 겸 주택을 짓는 데 보탰습니다. 국민연금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부부의 노후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안정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일과는 주문받은 가구를 만드는 즐거움과 텃밭을 가꾸고 아내와 함께 동네를 산책하는 여유로 채워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곧 태어날 첫 손주를 위해 세상에서 가장 튼튼하고 안전한 아기 침대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옹이 하나 없는 매끈한 나무를 쓰다듬으며 그는 이것이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가장 큰 행복임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회사의 실적이나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작품과 그것을 받고 기뻐할 고객의 얼굴만 생각하면 되었습니다. 진태 씨는 말합니다. 인생이라는 게 하나의 길만 보고 달리면 그 길이 막혔을 때 속수무책으로 주저앉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길이 막히기 전에 옆에 작은 새끼를 하나 파둔 것뿐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인생 지도에는 단 하나의 큰 길만 그려져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도 돌아갈 수 있는 여러 갈래의 새끼를 미리 내어두었습니까? 변해버린 세상 속에서 어제의 정답을 고집하는 것은 어쩌면 가장 위험한 선택일지 모릅니다. 오늘 김진태 씨는 아내와 함께 새로 들어온 원목 식탁 주문서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의 웃음 속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단단하게 뿌리내린 삶의 평온함이 짙은 나무 향기처럼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앞선 사례들을 잘 보셨나요?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통계 자료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금 보신 박만수 씨의 이야기는 결코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옛말이 되어버린 지금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이한 우리 세대의 슬픈 자화상일 수 있습니다. 35해를 꼬박 회사에 바쳤지만 명예퇴직이라는 이름 아래 갑작스럽게 마주한 현실은 바로 소득 절벽이었죠. 실제로 우리나라 65살 이상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거의 40%에 가깝다고 하니 박만수 씨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겁니다. 보통 50 초중반의 주된 직장에서 나오게 되는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까지는 아직 10년 가까이 남아있으니 그 사이에 소득 공백이 너무나도 큰 거죠.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경비나 청소 같은 일자리로 내몰리게 되고 예전에 받던 월급의 절반도 못 버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내분 몰래 야간 경비원으로 일하던 박만수 씨의 모습이 바로 그 통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그 마음. 아마 우리 부모님 세대라면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더 가슴 아픈 건 아들 지혁 씨와의 갈등이었죠. 우리 베이비붐 세대들은 평생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희생하는 걸 미덕으로 알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는 다르죠. 월급이 좀 적어도 일과 삶의 균형을 찾고 개인의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 회사에 얽매이기보다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엔잡을 통해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려 하죠. 사실 요즘 청년들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아닙니까? 어렵게 취직해도 계약직이나 비정규직이 너무 많아서 고용 환경 자체가 불안정하거든요. 그러니 아버지가 생각하는 정답이 아들에게는 정답이 아닌 시대가 된 거죠. 서로의 시대를 이해하지 못하니 대화는 단절되고 깊은 무력감만 남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함께 본 김진태 씨는 어땠나요? 그분은 정말 현명하셨죠. 이미 20여 년 전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평생 직장 시대는 끝났다는 걸 직감하신 거예요. 그래서 50 초반부터 퇴근하고 주말마다 짬을 내서 목공 기술이라는 새로운 길을 파기 시작하셨습니다. 전문가들이 항상 강조하는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몸소 보여주신 거죠. 요즘 정부나 여러 기관에서도 우리 시니어들을 위해 다양한 직업교육이나 창업교실을 열고 있잖아요. 60이 넘어서 정보기술을 배우거나 시니어 모델에 도전해서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사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김진태 씨는 그런 흐름을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준비해서 퇴직 후에도 소득이 끊기는 일 없이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겁니다. 더 보기 좋았던 건 웹툰 작가인 아들 민준 씨와의 협력이었죠. 아들의 젊은 감각과 온라인 홍보 능력에
아버지의 손재주가 더해지니 사업이 날개를 단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세대 간의 갈등이 아니라 서로의 장점을 존중하고 배우면서 함께 성장하는 공존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는 돈뿐만 아니라 건강, 취미, 그리고 좋은 인간관계가 필수라고 말하는데 김진태 씨는 이 모든 걸 다 갖추신 셈이죠. 결국 두 분의 사례는 변화에 얼마나 잘 적응하고 미래를 미리 준비하느냐가 노후의 행복을 결정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는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만 믿고 있을 게 아니라 개인연금이나 주택연금 같은 다른 방법들도 미리미리 알아보고 퇴직 전부터 새로운 수입원을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 때는 말이야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요즘 세상에 맞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자식 세대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려는 열린 마음이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 자녀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직장만 바라보기보다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자신의 능력을 키워나가야 하고 부모님 세대의 경험과 지혜를 낡은 것으로만 치부할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배울 점을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두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를 시도할 때 비로소 우리 모두가 행복한 노후를 꿈꿀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앞선 사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박만수 씨의 이야기부터 다시 살펴보죠. 퇴직 후 갑작스럽게 닥쳐온 소득 절벽은 많은 시니어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정부의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이 충격을 충분히 완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중년 경력 이음 사업이나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를 통해 자신의 35년 경력을 살릴 수 있는 맞춤형 재취업 기회를 찾아보는 거죠. 단순 야간 경비직이 아니라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할 다른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국민 내 일배움 카드 제도를 활용해보세요. 1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훈련비를 지원받아 전기기사나 주택관리사 같은 새로운 기술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더 나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전문직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과정 자체가 삶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박만수 씨가 소유한 방 3칸짜리 아파트는 노후의 든든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주택연금 제도를 활용하는 거죠. 주택을 담보로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식으로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인 월 소득을 확보할 수 있어 소득 절벽에 큰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노후 준비가 국민연금이나 퇴직금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가진 부동산 자산을 주택연금으로 유동화하고 급변하는 시대에 맞춰 평생학습을 통해 자신을 계속 교육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죠. 50대부터는 퇴직 이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정부의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찾아 활용하는 정보력이 필수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다음은 박만수 씨와 아들 지혁 씨처럼 세대 간 갈등을 겪는 경우인데요. 이는 비단 한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김진태 씨 부자처럼 지혜롭게 협력한다면 오히려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같은 곳에서는 시니어의 경험과 청년의 디지털 역량을 결합하는 세대 통합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인재 서포터즈 같은 사업에 참여해서 시니어 멘토가 청년 창업가를 돕는 방식으로 박만수 씨의 오랜 경험이 아들 지혁 씨의 실버푸드 사업 아이디어에 귀한 조언이 될 수도 있었겠죠. 또한 지역 복지관이나 커뮤니티 센터에서 진행하는 텃밭 공동 가꾸기나 공동 창작 활동 같은 지역 기반 세대 교류 활동에 참여해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한 명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대 갈등은 결국 나의 시대가 정답이라고 믿는 데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기성세대는 청년세대가 처음 불안정한 사회 구조를 이해하고 청년세대는 기성세대가 쌓아온 경험의 가치를 존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죠. 정책적으로 마련된 소통의 장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서로의 언어를 배우려는 노력이 없다면 가장 가까운 공동체인 가족부터 단절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들 지혁 씨처럼 불안정한 고용 환경 속에서 엔잡과 새로운 도전을 모색하는 청년 세대에 대한 지원입니다. 아버지가 보기에 근성 없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지만 사실 이는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려는 청년들의 몸부림일 수 있습니다. 지혁 씨가 실버푸드 사업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다면
정부의 청년창업사관학교나 다양한 청년창업지원펀드는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데 필요한 자금과 멘토링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방계약직으로 도피하는 것보다 훨씬 생산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정규직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당을 지급하여 지역시가 아버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에서 벗어나 스스로 미래를 준비할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대 사회에서 직업의 개념이 소유 평생 직장에서 경험 포트폴리오로 바뀌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 직업을 경험하며 자신의 역량을 키우는 엔잡러는 시대적 흐름에 적응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전문성을 구축하고 이를 사업이나 새로운 형태의 커리어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과 지원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박만수 씨의 비극은 개인의 실패라기보다는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사회적 지원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찾지 못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반면 김진태 씨의 성공은 시대 변화를 먼저 읽고 정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다양한 샛길과 다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만의 길을 개척한 현명한 사례인 거죠. 우리 채널은 바로 이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고 누구나 김진태 씨처럼 행복한 노후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인생의 길목, 시간의 강물 흘러 어느덧 백발설이 앉고 주름기 퍼졌네. 가슴에 품은 수많은 이야기 지나온 세월은 아름다운 자산이 되고 다가올 날들은 미지의 선물 같아라. 두려움보다 기대로, 망설임보다 용기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그대에게 사랑하는 50대, 60대, 70대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박만수 씨와 김진태 씨의 서로 다른 노후 이야기를 통해 우리 시대 시녀들의 자화상을 마주했습니다. 박만수 씨는 갑작스러운 소득 절벽 앞에서 무너지는 어깨와 아들과의 엇갈린 시선 속에서 외로이 막막함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가 쌓아온 인생의 지혜와 경험은 미처 빛을 보지 못하고 정보의 부재와 소통의 단절은 깊은 탄식으로만 남았죠. 어쩌면 그에게는 단지 정보의 한 조각, 용기 있는 한 걸음이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가족을 위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컸겠지만 그 마음이 오히려 짐이 되어 돌아오는 현실 앞에서 얼마나 큰 좌절감을 느끼셨을까요? 그 아픔은 비단 박만수 씨만의 것이 아닌 우리 시대 많은 부모님의 가슴 속에 고이 간직된 상처일지도 모릅니다. 반면 김진태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고 자신의 자산을 지혜롭게 활용하며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들과의 세대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의 강점을 결합하는 지혜를 발휘했죠. 주택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하고 끊임없이 배우며 활기찬 삶을 이어가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노년의 아름다운 가능성을 엿봅니다. 그의 노후는 결핍이 아니라 충만함, 불안이 아니라 평안함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손잡고 미래를 그려나가는 그의 모습은 우리에게 행복한 노후란 무엇인가를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박만수 씨의 이야기에서는 가슴 아픈 현실을, 김진태 씨의 이야기에서는 가슴 벅찬 희망을 보셨을 겁니다. 때로는 이 거친 세상의 파도 속에서 홀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고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젊은 시절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밤낮 없이 일하며 청춘을 바쳤건만 정작 자신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던 그 시간들이 지금의 막막함으로 돌아와 서러운 눈물을 흘리게 하지는 않으셨는지요. 하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삶은 결코 실패작이 아니며 당신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흰머리칼과 깊어진 주름 속에 담긴 당신의 지혜는 그 어떤 젊은이도 가질 수 없는 귀한 보석입니다. 이제 그 지혜를 꺼내어 미래를 설계할 때입니다. 우리 채널은 박만수 씨처럼 정보의 부재로 인해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또 김진태 씨처럼 지혜로운 선택으로 웃음꽃 가득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든든한 길동무가 되어드릴 것입니다. 정부의 꼼꼼한 정책부터 숨겨진 생활 팁, 건강을 지키는 비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마음의 평화까지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모든 정보를 아낌없이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세대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옆에 앉아 당신의 손을 따스하게 잡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자가 아니라고요.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고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그리고 당신의 남은 인생은 충분히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라고요. 주저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새로운 경험을 하는 용기를 내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자녀들에게는 자랑스러운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노년의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후회와 아쉬움의 눈물이 아닌 가슴 벅찬 아름다운 추억과 감사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가장 큰 행복은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웃고 이야기하며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든든한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울타리를 만들며 매일매일이 행복으로 가득한 노후를 꿈꿔봅니다.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장이 가장 눈부신 황금빛으로 물들어 다음 세대에게까지도 빛나는 지혜와 사랑의 유산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우리 채널이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밝은 빛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빛나는 인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